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만나 뵌 지 며칠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좀 서늘합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오늘 데프리카라고 알려진 대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는 약간 이렇게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네요. 아, 서울도 서늘해요? 예, 그렇구나. 오늘은 하루 만에, 오늘 아침까지 비 왔잖아요. 예, 지금이 7월 5일 밤 8시 45분에 오늘 시작했죠. 46분에. 예, 그래서 하루 만에 그래도 좀 숨쉴 만한 여름이네요. 어제 그래도 비가 온 덕분에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대구도 좀 서늘하고 그래서 대구 온 김에 그래도 저는 수성못 이렇게 좀 산책도 하고 좀 그러고 시간 보내고 이제 숙소에 들렀습니다. 그 강연하러 가셨어요? 오늘 여기 대구 방송 민영 방송 있어요. TBC라고. 네. 여기에서 TV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출연섭에 와서 방송 녹화하러 왔어요. 녹화하셨어요? 두 편 오늘 녹화 오후에 뜨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마침 또 여기 근처에 있는 김천에 있는 그 어떤 또 저기 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또 연수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강의하러 가는 김에 그냥 오늘 아예 대구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구미로 이제 이동하려고 바쁩니다. 아니 저 보수의 심장 대구 구미 여기 가셔도 됩니까?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곳곳에서 가면 그래도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하긴 보수란 말이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우익들이 자꾸 자기가 보수라고 우기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민감한 얘기 막 해도 돼? 아니 우리가 무슨 제도권 방송입니까? 요즘 약간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제 성향 때문에 그런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분노에 찬 그 포스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내가 SNS를 줄여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저에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나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낙천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그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불안해지거나 분노가 치솟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 녹화한 그 TBC 프로그램 제목이 보물지도예요. 보물지도. 그러니까 이제 지식도감, 보물지도. 그래서 이제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서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서 이를테면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곽재식 소설가 같은 과학 이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외로움 수업의 저자로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제목이 보물지도라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나라에서 전쟁을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어.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국경 넘어 나쁜 놈들이 막 자꾸 쳐들어오고 하니까 지뢰를 이제 매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놈들 못 오게. 그래서 이제 막 지뢰를 묶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뢰를 묻어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 지뢰를 묻어놨는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야. 여기에 지뢰가 있어. 여기에 지뢰가 있어.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지도에서 지뢰의 위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이 부자가 이제 전쟁통에 막 이렇게 전쟁이 크고 막 이러니까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금은보화가 너무 많아.
다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으면서 우리 집 보물은 여기에 숨겨놨다. 또 여기도 또 조금 숨겨놨고 여기저기 이렇게 지도에다가 보물 숨겨놓은 데를 표시를 해놔. 지도에다가. 그리고 이분이 근데 이제 그거를 꼭 가지고 이렇게 숨겨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돌아가실 때쯤 이렇게 그 후손에게 이렇게 지도를 주면서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면은 여기를 파봐라.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몇 대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나중에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 화성에서 나중에 이제 후손이 이렇게 딱 봤는데 지도가 있어. 선조가 물려주신 아주 소중한 지도라고 물려줬어. 그게 막 뭐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자, 이 후손이 이걸 보고 보물 지도라고 생각할까요? 지뢰밭을 표시한 지도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지뢰밭에는 보통 해골 표시로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면서 늘 보는 게 지도마다 지뢰 표시한 지도만 봤으면은, 어떤 지도를 보면은 그냥 거기에 하여튼 따로 그리고 그 선조가 막 일부러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이게 검은보화라 숨겨놓은 걸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나름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보물 지도인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뢰밭이라고 생각해서 근처에 안 갈 수도 있잖아.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오늘날 왜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내가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고령화가 100세 시대라는 건 나는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꿈꿔왔던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이 다 뭘 노력했겠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 아니야. 네. 심지어 진시황은 막 그 불로장생약 찾아가지고 막 온갖 난리를 다 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는 100세까지는 거뜬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나긴 노후라는 것이 사실은 선물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노후 빈곤, 노후 파산 이런 그 소식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삶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보물 지도를 우리 손에 가지고도 이거 혹시 지뢰밭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야, 이 스토리는 어디서 들으신 게 아니라 만드신 거죠? 괜찮죠?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보물지도라는 프로그램 제목하고 아니 그냥 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창의성은 도전에서 나온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은 얘기만 하면은 새로운 뭔가가 안 떠올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TBC라는 방송사 대구 민방에서 출연 요청이 왔고 가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그냥 내가 외로움 수업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새로운 얘기를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 팀이 보낸 이제 제 작가가 이제 인터뷰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네. 질문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패널의 질문, 이 MC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막 하다가 보니까 그 질문지 맨 위에 있는 프로그램 제목 보물지도에 갑자기 탁 꽂힌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뢰지도를 떠올렸을까? 그러니까 이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얘기를 한번 지뢰밭이랑 보물지도랑 한번 연결을 해보자. 수색대 출신 아니시잖아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가 사람의 주의를 끌 때 딱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식욕, 성욕, 과시욕. 그리고 또 하나가 불안이에요. 불안, 공포.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식욕, 성욕, 과시욕을 자극해서 사람의 시선을 끌거나 아니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오랜 세월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기나긴 노후 그러면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이 먼저 든단 말이죠. 네. 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실제로 노후가 힘들어져요. 왜냐? 건강이 나빠지니까. 불안과 공포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면역 기능이라든지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그렇지. 실제로 건강이 나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불안과 공포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든 나를 설레게 하는 활동.
즐겁게 하는 활동. 이를테면 이렇게 내가 박동원 부장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가서 이렇게 오늘은 무슨 책을 좀 읽어볼까. 그래서 이렇게 막 책을 찾을 때 그 설렘이라든지 이런 그걸 좀 느껴보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안과 공포 대신 설렘과 즐거움. 오늘도 키워드가 그냥 제목 키워드가 계속 나온다. 아니야. 지루해지고. 오늘도 우리 설렘과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동원 부장님,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지난번 예고하시기로 남보다 그렇죠. 다름 내가 해버린다 이러고 드디어 하셔야죠. 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박동원 부장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귀만 들고 왔는데. 진짜? 아니 박동원 부장님 그래도 그 책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나는 박동원 부장님 사실은 이 책 얘기도 이 책 얘기지만 우리 지난주 이렇게 산에 갔을 때 네. 산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박동원 부장님이 차 마시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AI 컨퍼런스에서 김상균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나는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나음보다 다름이 있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상균 교수님은 스타트업을 젊어서 하시다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뒤늦게 세상에 이제 업계의 쓴맛을 보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요? 네, 이러고 이제 다시 뭐 인지과학, 교육공학, 산업공학 뭐 이런 걸 공부하시고 그 지금 경희대 경영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예, 이분이 최근에 쓰신 책이 초인류란 책이에요. 그래요? 그분 저는 예전에 메타버스에 관해서 강의 맞아요.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예, 약간 우리나라 메타버스 전문가시잖아요. 이분이 스스로 소개하실 때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지과학. 그러니까 뭐예요? 인지과학은? 인지심리학자는 김경일 교수님이 인지심리학자셔. 근데 인지과학은 또 뭘까? 저도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인지심리학은 그 김경일 교수님이 지혜로운 인간생활이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인지심리학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학문이래요. 되게 와닿았어 그 설명이. 하여튼 인지과학은 이분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 쪽은 좀 다른 것 같아. 심리하고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책 꽤 좀 두꺼운 책인데. 네. 여기 있네.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마음을 통해 인간을 탐험해온 제 인간과학 여정의 오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탐험하는 자가 기술을 통해 바라본 인류의 오늘과 내일. 그러면 여기서 인류는 초인류가 아니라 초인류는 옛날에 권효현 저자의 책이었던가? 초인류가 아니라 초인류구나. 죄송해요. 제 발음이 아니야. 아니, 근데 옛날에 왜 초인류라는 책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무슨 그런 책일 거예요. 경제 경영서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인가 뭐 이런 쪽에서 이게 그 세계적인 그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뭐 방법 약간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근데 초인류. 자 그러면 초인류는 어떤 사람이 초인류인가요? 여기 영어 제목이 Evolving Humanity군요. 딱 그냥 느꼈을 때는 슈퍼 휴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AI와 함께 인공진화에 접어든 인류의 미래.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인공지능과 그럼 합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특히 이제 챗GPT 생성 AI가 뭔가를 생성해내는 이 AI가 또 등장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 AI가 이제 우리 사회와 인간과 사회 구조와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것인가 이거를 다룬 책 같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 기술 발달,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인류의 변화,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그 책 있잖아요. 그 천재 유대인 천재학자 있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약간 그거랑 비슷한 자, 접근법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네. 인류가 걸어온 과거를 얘기했다면 네. 이분은 앞으로 인류가 걸어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잠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지금 미안해요. 전혀 네. 아니 나는 네네. 그날 카페에서 네. 교통부장 얘기했던 고달락이 좋아서 그거 얘기해 달라는 건데 앞으로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난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AI에 의해서 많은 직업들이 대체될 텐데 그렇지. 내가 그 대상인가 아닌가. 맞아. 내 직업은 사라질 것인가, 남을 것인가. 예, 그거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대체될까.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 학부모들 어디 강연 가면 우리 애가 뭘 시켜야 되나. 우리 애가 사회 나올 때 없어질 직업은 뭔가. 그걸 피해 가려면 결국 의사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이분 주장은 뭐예요? 대체될 직업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직업,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직업 직군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다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는 살아남고 이런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특히 이제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 예, 그런 직업들은 대부분 소멸하고 모든 개인 각자가 기업처럼 움직이게 될 거라는 주장이에요. 1인 기업가, 1인 사업자. 예. 근데 저도 사실 이 AI 처음 생성 AI 그때 우리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 처음 하시지 않았나요? 이 생성 AI가 사실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는 인턴 같은 거라서. 그렇죠. 예. 맞아요. 지치지도 않고 말 대꾸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우직하게 얘가 일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빨라. 그렇죠. 보통 조연출들은 일 가르치는데 한참 걸리는데 얘는 그냥 갑자기 몇 달 만에 뚝딱뚝딱 3버전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더 놀래고 있어 막.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얘 능력을 보니까 사실 소위 이제 뭐 크게 머리 쓰지 않고 시키는 일을 하는 역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얘가 대체를 하겠구나. 그렇게 예를 들어 기업으로 치면 중간 관리자 팀장 있고 그 임원들 있잖아요. 주요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임원급 디렉터급 정도가 살아남고 디렉터가 시키는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단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AI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최상위 디렉터급만 남고 나머지는 다 AI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겠는데 내가 대표하고 그런 얘기 하셨지. 영업부장은 AI 존,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부장은 따로 있고, 수잔, 김 부장은 AI 누구, 이렇게 다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조직도에 맨 위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AI.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 생각한 거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1인 기업가로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이거를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충분히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 살 수 있는 그래서 각자가 다들 1인 사업자가 되거나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기본소득 받아서 소비자로 살거나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미 자본이 축적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이 기업처럼 움직인다고 했지만 AI의 그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뭐 핵심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정말 빅테크들은 그때도 더욱더 거대해져 그렇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의 일부를 주식을 소유하거나 그렇게 투자 자산으로 아주 돌아가는 미미한 일부라 사람.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그냥 함께 성장한다 투자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본소득을 가진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상균 교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컨퍼런스를 마련했던 더 밀크라는 이제 스타트업, 저 실리콘밸리 관련 저 미디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손재권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뭐라고? 그럼 이런 세상에서 대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더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I 이기겠어? 디퍼런트. 그렇죠. 달리하는 것밖에 없지. 역시 바로 이렇게 가셨구나. 내가 사실은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있어서 나음보다 다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더 낫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르게 해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그냥 만약 저는 번역가로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번역가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번역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번역하고 살 수 있어요. 다만 그때 그는 뭐냐면 내가 AI가 내놓는 그 매끄러운 번역이 있어요. 그것보다 잘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내놓는 번역들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어떤 평준화된 것들은 비슷하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표준화시키는 것들은. 근데 왠지 이 번역가한테 시키면은 이 사람 번역은 색깔이 있어. 이를테면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박동원 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그 스마트 브래비티를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난 너무 좋은 게 부장님한테 소개를 받은 책을 내가 또 읽으면서 또 내 나름대로 또 하는 게 되게 재밌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스마트 브래비티는 책 한 권 읽는다고 바로 딱 내가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 번역을 한다면 스마트 브래비티식 번역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인 거죠. 스마트 브래비티식 번역은 뭘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건데. 자, 이를테면 AI더러 만약 어떤 문장을 주고 번역해봐 그러면 그 문장에 충실해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걸 딱 보고 스마트 브래비티식으로 자, 이거 그 기업 CEO들이 보기에는 너무 길어. 그리고 만약 나는 이 전체 이를테면 연준에서 새로 나온 어떤 발표가 있어. 근데 난 이것을 삼성전자 임원 그중에서도 특히나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번역을 하겠어라고 하면은 그것만 관련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물론 AI한테 뭘 시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영어도 알고 경제도 아는 사람이 AI가 내놓는 다양한 결과물을 보고 그중에서 요게 더 낫네 버전이 요게 조금 더 간결하네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우리 왜 요즘 구글 번역하고 똑같아요. 구글에서 구글 검색하고 똑같아요. 검색해서 구글이 내놓는 걸 봤을 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정도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난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인간의 역량이 필요할 건데 이거는 인간은 이제는 더 일을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 그래서 앞으로 답은 차별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차별화. 근데 이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 보셨잖아요. 네네. 예. 최근에 혹시 다시 보셨어요? 아니요. 앞부분 조금 보다가 사실은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책은 되게 실용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영 분야에서 어떤 기업사에서 소위 나음보다 다름을 만들어낸 마케팅,
브랜딩 사례들을 쭉 맞아. 나열하면서 예. 실제적인 팁들을 쭉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살짝 다시 밑줄 친 데만 봤는데 이게 회사 마치 이걸 자꾸 그냥 소개하려다 보니까 무슨 회사 연수원 강의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사실은 잘 손은 안 갔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저거 언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나는 사실 딱 읽다가 확 와닿았던 대목이 있어요. 아주 초반에 어떤 대목이었는데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네.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는데 네. 내가 이렇다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 있으면 국어는 60점. 나도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치. 수학은 70점. 영어가 85점.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60점인 국어를 어떻게든 80점 정도로 올리려고 다들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세 가지 분야를 하는데 세 가지 제일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키워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특별한 약점은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맞아요. 말고 네가 영어를 85점을 받는 건 실은 네가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즐겁기 때문이다. 국어가 60점밖에 안 나오는 건 국어 할 때 네가 왠지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즐겁지 않은 일에 시간 쓰지 마라. 왜냐? 네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서 결국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평준화되어 버린다. 결과는 남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러지 말고 약점은 그냥 놔두고 강점에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차별화의 맞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많이 남았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이 교육에서는 그 정말로 이 올백을 원하잖아요. 모든 그쵸. 과목.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들 그 목표를 갖고 뛰기 때문에 뭐 쟤는 뭐 축구를 잘해서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쟤는 만들기를 잘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맞아요. 어떤 애를 봤을 때 걔는 뭘 잘해. 그리고 걔가 잘하는 건 걔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쟤는 애가 착하긴 한데 뭘 잘 못해. 뭐 영어를 잘 못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수학만 잘했어도. 그렇지. 근데 나는 이 대목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진짜 생각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애는 이게 약해. 우리 애는 이게 부족해서 그거를 막 아이한테 너 그래서 이거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하면 할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애가 적성에 안 맞거나 뭐가 거기에는 좀 대신 아이가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이가 잘하는 걸 보고 그걸 칭찬을 해주고 집중해주면 아이가 신이 나서 더 즐겁게 막 뭔가를 이렇게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잘하는 거는 놔두고 못하는 거에 부모가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봤자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람으로밖에 자라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의 약점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지. 나는 이거는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좀 평균 이하, 평균 미달이면은 그거에 자꾸 신경이 가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요. 저게 나의 약점이 되어서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나는 이 불안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잘하는 거 딱 하나만 있으면 저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편하게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이의 약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불안한 사람 눈에는 약점이 보이고요. 행복한 사람 눈에는 아이의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나음보다 다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차별화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파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여튼 부서장께서 타겟 고객 중에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40대 여기가 남성이 약해. 뭔 말인지 안다. 뭔 말인지 알겠다. 아니, 약한 온다.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제가 손을 들고, 아니, 우리가 모든 거 잘하겠다고 부족한 것만 계속 보면서 거길 메꿔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 색깔이 없는 게 되지 않나요? 라고 입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하면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 그 숫자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경영진 회의나 임원진 회의에서 혹시라도 위에서 누가 보고 아니 근데 꼭 여기가 이렇게 약한데 이걸 우리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꼭 위에서 물어볼 것 같단 말이야. 그거 버리고 좀 잘하는 것도 잘하면 날카로울지. 그렇지. 그러니까 뾰족하게 가야지. 쫄깃하게 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뾰족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 진짜.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에서 자,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뭐 분야를 나누지를 않잖아요. 크게. 그치. 예, 근데 뭐 독일 같은 데는 이 중학생쯤 됐을 때 이 애가 공부를 할 놈인지 마이스터를 할 놈인지 이거 나눠서 거기서 계열을 쫙 갈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학제가 돼 있지만 우리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나는 요리를 잘해. 라고 생각을 해서 난 요리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딴 거는 접어둬도 돼. 생각을 해도 요리 외에 다른 시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소외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수업 그렇죠.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을 버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쉽지 않죠. 예, 10시간 수업 시간 중에 자기가 잘하는 1시간 빼고 나머지 9시간을 갖다가 정말 그 뭔 소리도 모르는 채 소외된 채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또 천성적으로 멘탈 강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떠드세요. 난 이 시간에도 내가 좋아하는 건 생각을 하랍니다. 묵묵히 버티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런 애들 적으니까 아쉬워요. 아쉽죠. 그런 애들은 근데 멘탈이 약한데 이런 입시 제도, 교육 제도에 처해진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네. 이제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령 인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다들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거기에서 낙오되는 아이들이 이제 괴로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예 앞으로 왜 메가스터디 손 회장님 얼마 전에 무슨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냥 모든 아이들이 인서울 다 갈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7살 아이인가? 7살인가? 거기는 그냥 정말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 동년배 태어난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그냥 전원이 인서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지금 막 사교육 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킬러 문항이 어쩌니 사교육도 지금이 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막 의대 모든 애들이 지금 다 의대 가는 걸 목표로 지금 부모들이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든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불꽃을 화르르 태우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전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 말씀이. 저는 요거 지나가고 나면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옛날에 왜 그렇게 수능 가지고 난리 쳤나 몰라. 우리가 왜 그렇게 애들 공부하나. 이런 시대가 저는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아이들은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어차피 5년 후 10년 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겠죠.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35분 돼가니까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러시죠. 참. 대구가 예전에 데프리카라고 불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은 별로 안 덥대요, 대구가.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오늘 그러니까 별로 안 더웠어요. 나 그냥 예. 수성못 걷고 막 그랬다니까. 혹시 그건 못 느끼셨어요? 대구에 나무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그래요? 예, 대구가 제가 지난번에 기후위기 관련된 프로 이렇게 하다가 팟캐스트를 잠깐 했었어요. 아, 맞다. 예, 거기서 대구 출신 우리 이제 같이 하시던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가 이 조림 사업을 되게 열심히 뚝심 있게 했다네요. 아, 그렇구나. 예, 한 20년 했대요. 그래서 열섬 현상이 예, 굉장히 이제 감소가 돼가지고 상당히 시원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잖아도 그 TBC 대구 방송 앞에 이제 수성못이라고 하는 커다란 녹지 공간도 있지만 그 앞에 개천을 따라 나무도 엄청 잘 굵고 나는 보면서 여기 산책하기 좋은 길이 은근히 많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그런 그게 있군요. 역시 대구가 원래는 더웠던 이유는 분지라서 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저는 세상이 조금씩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해서 바꿔가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되게 역시 희망이 있군요. 그 TBC 녹화가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났어요. 네, 방송은 언젠가요? 방송은 8월 초고요. 8월 꽤 12일. 예. 아무래도 공중파는 좀 편집하고 시간이 좀 걸리죠. 유튜브처럼 금방금방 나오지 않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가진 않고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뭐 다 대구에서 로컬 사실은, 방송이라도 예, 맞아요.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PD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앞으로는 지역 민방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콘텐츠 만들면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얘기를 드렸었고요. 앞으로 그래서 콘텐츠도 많아지고 일거리도 많아지긴 하는데 역시나 중요한 건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 세상에서 차별화할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KBS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오늘, 어제, 그제 유시민 작가 출연분을 꼭 들어보세요. 우와. 들어봐야겠다. 예, 유시민 작가가. 근데 요즘 그분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러세요? 작정하고 이렇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작정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유시민 선생님 요즘 많이 나오세요. 하여튼 찾아서 들어야겠네요. 예, 그 인터뷰 참 좋더라고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맞아요. 그 책 내고 사실은 항상 모든 작가들은 책 출판하면은 열심히 다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셔서, 정보를 이런 또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박동훈 부장님한테는 필요 없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만 제가 전하자면, 에스크업 혹시 알아요? 네? 에스크업. 아니요. 역시, 난 신난다. 박동훈 부장님도 모르는 게 있어. 우리가 내가 빌린 책에서 사실 은근히 챗GPT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도 그렇고 어쩌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챗GPT 별로 안 써봤는데 챗GPT 뭐야? 라고 해서 앱스토어에 가서 챗GPT 앱을 다운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챗GPT는 공식 앱이 없잖아요. 아직. 있어요. 그래요? 예, 나왔습니다. 출시됐습니다. 예. 그래요? 네.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전에는 원래는 공식 앱이 없어가지고 약간 가짜 사기 앱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챗GPT를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카카오 채널에 에스크업이라고 있어요. ASKUP. 에스크업. 이게 우리나라 벤처 기업에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널을 추가를 하면은 에스크업이랑 내가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이렇게 챗GPT 앱을 깔거나 챗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질문을 하면은 이게 챗GPT 답변을 여기서 받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제 챗GPT 유료 결제를 하고 구독을 하시는 박동훈 부장님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챗GPT를 내가 그래서 이게 뭐야? 맛은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에스크 묻다 업 위로 묻다 에스크업
SAKUP를 해서 하시면 하루에 100개까지 질문 가능하대요. 한번. 에스크업이 원래 뜻이 있나요? 영어 표현에? 아니요. 모르겠어요. 에스크업이라는 표현 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구나. 꿀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대구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